젠더 리터러시, 이 문해력이란 무엇인가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 그 전에 미디어 리터러시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얘기를 잠깐 하고 그렇다면 젠더 리터러시는 무엇인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랑 그 다음에 미디어를 우리한테 많이 팔고 싶어하는, 보여주고 싶어하는 빅테크 그리고 디지털, 스마트 기기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공급하고 소비하게 하는 그들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에 조정당하거나 통제당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미디어를 어떻게 소비할 것인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를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역량과 능력을 가지는 것을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미디어는 우리한테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미디어는 우리한테 뭘 원할 것 같으세요? 그렇습니다. 소비입니다. 첫째는 소비고 둘째는 소비가 아니더라도 우리한테 어떤 행동을 하게 합니다. 두 가지가 가장 큽니다. 이런 목적이 들어있지 않은 미디어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광고, 영화, 드라마, 그리고 정치인들의 미디어 메시지, 또 종교인들의 미디어 메시지, 모든 것들이 돈이나 우리의 행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돈을 직접 쓰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모든 SNS, 카카오톡,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틱톡 이런 거 다 공짜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사용하는 어떤 서비스가 공짜면 내가 상품입니다. 누가 누구한테 돈을 내는 거냐면 광고주가 그 플랫폼에 돈을 냅니다. 돈을 내는 이유는 내가 그 화면을 쳐다보고 있는 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나의 스크린 타임,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그들이 돈을 내는 이유예요. 그리고 그것은 광고를 클릭하거나 소비하는 것으로 다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조정당하지 않고 내가 이 메시지를 확인하고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고 저항하거나 판단해서 흡수할 것만 흡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 능력을 길러내는 게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은 흔히 가짜뉴스 분석하기 이런 얘기로도 많이 되지만 가짜뉴스를 분석하는 것만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얼마 전에 이런 신문 기사가 났어요. 한 초등학교에서 교실에서 중국어 노래를 교사가 가르치고 아이들이 중국어로 노래를 불렀다. 이런 기사가 난 거예요. 그 기사를 팩트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싶어가지고 팩트 체크를 하잖아요. 그럼 팩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학교의 교실에서 중국어 노래를 부른 적이 있으니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자가 그 기사를 왜 썼는지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감정을 불러일으키려고 했는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자는 그 기사를 왜 썼냐면 사람들이 이주민이 많아지는 걸 두려워하고 특히 요즘에 중국 혐오 해가지고 중국인들을 제일 싫어하고 경계하고 혐오하는 정서들이 많이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중국어 노래를 가르쳐 우리나라가 중국화가 되고 있네, 중국인들이 몰려오고 있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클릭하는 것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썼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것과 맥락적인 것을 알고 그 기사를 읽고 왜 그런 기사가 썼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지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초등학교에서 중국어 노래를 부른 게 맞는데 팩트체크해서 맞네? 큰일이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맞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데 영어 노래 불렀으면 기사에 나올 일이야? 중국어 노래, 일본어 노래 부르는 게 뭐가 다른 거야? 라고 하면서 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학교에서 문화다양성 시간에 그 노래를 부른 것이고 학교에 중국인 이주 배경 또 다른 나라 이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많아서 서로를 존중하는 시간으로 배우기 위해서 불렀다는 그러면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분석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또 잠실에서 무슨 집회가 많이 열리고 있는 것도 보셨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가가지고 무슨 대자보가 붙은 걸 봤는데 한국 경찰청과 중국 공안청이 MOU를 맺고 있다. 그래서 한국 경찰이 지금 중국 경찰이랑 섞여 있고 이 사람들한테 너 관등성명 뭐야? 네 이름 뭐야? 계급이랑 이름 말해봐. 그래도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중국 말씨랑 중국 이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 중국인들이 경찰하고 있고 중국인들이 선거관리위원하고 있고 그래서 선거를 중국이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결론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팩트 체크를 해보면 한국 경찰청과 중국 공안청은 MOU를 맺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스피싱이랑 이런 거 같이 공조수사해서 잡으려고. 거기까지만 팩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방향은 다른 결론을 내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팩트 체크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 기사가 이 글이 왜 쓰여 있는지 어디로 우리를 데려가고 싶은지가 중요합니다. 이제 젠더 섹슈얼리티로 와볼게요. 성적 지향에서도 동성애자들이 문제야 라는 얘기를 하려고 남자 동성애자들이 에이즈 감염이니 HIV 감염이니 가장 많아요 이러면서 동성애 이꼴 HIV 에이즈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남성 동성애자의 비율이 HIV 감염들 중에 제일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동성애가 HIV를 일으킨다라는 결론은 완전히 허구죠. 그런데 HIV는 후천성 면역 결핍 바이러스 이름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알고 항상 많이 접하는 바이러스가 뭐예요? 감기, 독감,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알게 된 것은 코로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감기랑 독감이 우리 성적 지향을 아나요? 이성애자인지 동성애자인지 바이러스가 알까요? HIV 바이러스는 감기, 독감이랑 바이러스랑 다르게 그 능력을 가졌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바이러스는 성적 지향이라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허구이고 생물학적으로든 유전적으로든 보건적으로든 모든 게 다 거짓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남자 동성애자는 HIV 바이러스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전파를 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낙인되고 공격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취약계층으로 여겨지고 이 중에 이들이 감염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교육이고 콘돔 교육이고 콘돔 배포이고 프랩에 대한 알림이고 그런 것들로 정확한 사실로서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제가 젠더 리터러시라는 것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대한 이야기에 속지 않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별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랜스젠더들이 우리 사회를 교란시킬 거야. 그러면서 특히 가짜 남자, 가짜 여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트랜스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들이 무슨 남성 성기를 가진 채로 수영장이나 화장실을 막 와가지고 여성들의 안전을 침범할 거야. 성범죄를 저지를 거야.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우리 지금 열리고 있는 이 장소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도 있고 이제 이런 안전과 위험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공간이고 공동체고 이런 절차들을 과정들을 많이 하시는 곳이라 너무 좋은데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트랜스 여성들은 시스 여성들을 공격하고 화장실에서나 탈의실에서나 수영장에서 공격한 적이 없고 공격하지도 않고요. 해외 연구에서도 이미 트랜스젠더가 포함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을 가진 사회나 국가나 지역이 그런 범죄를 2년 동안 조사했는데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됐습니다. 그럼 이것은 뭐냐면 시스 여성들이 남성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범죄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 두려움을 트랜스 여성에게 투영하고 투사시키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 두려움의 배경이 무엇이고 이 방향을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해서 해결을 할지를 잘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젠더 리터러시 문해력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이렇습니다.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젠더 체제의 억압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이 억압에서 해방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 젠더 리터러시, 젠더 문해력의 핵심입니다. 나만 해방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나부터 그리고 또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부터 젠더의 억압에서 해방돼서 이 사회 전체를 점점 더 해방된 사회로 만들어 가는 것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젠더 문해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젠더 체제란 성별 이분법부터 시작해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까지 시작되는 일련의 과정을 얘기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성기 모양만으로 반드시 두 가지 성별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성별 이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성기 모양으로 인해서 여자 아니면 남자로 정해주는 걸 성별 이분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되지 않고 구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자세히까지는 못 가지만 단성, 인터섹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남성이나 여성으로 구분될 수 없는, 구분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외부 성기 모양으로도 그렇고요, 내부 성기 모양으로도 그렇고요, 성염색체로도 그렇고요, 호르몬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둘 중 하나로 구분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 중 하나의 성별로 구분되어졌다고 여겨지면 이제 여자는 여자다워야 된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주어지고 남자는 남자다워야 된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대로 키워집니다. 그래서 남자다운 남자는 누가 돼야 되냐면 시스젠더 남성이자 이성애자가 돼야 돼요. 여자다운 여자는 결국에 어떻게 키워져야 되냐면 시스젠더이자 이성애자인 여성이 돼야 된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시스젠더 이성애자 여성은 시스젠더 이성애자 남성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다운 시스젠더 이성애자 남성은 결혼한 후에 뭘 해야 돼요? 돈을 잘 벌어와야 돼요. 그리고 이 여자다운 여성인 시스젠더 이성애자 여자는 결혼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애를 낳아야 됩니다. 낳기만 하면 됩니까? 좋은 엄마로서, 좋은 부인으로서 애를 키우고 내조를 잘하면서 그 여성의 역할을, 엄마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욕먹습니다. 비난당합니다. 그래서 여성은 그 엄마 역할을 하지 않으면 비난받고 욕먹고, 남자는 돈을 벌어오는 역할을 하지 못하면 능력 없다, 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며 억압적인, 폭력적인 상황에 둘 다 노출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다시 그 두 박스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젠더 체제의 억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억압하는 겁니다. 성소수자만이 아니라 성소수자는 이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 중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욕먹고 비난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죄이다, 뭐 죄악이다, 뭐 병을 퍼뜨린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 것이고,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다운 여자, 엄마의 역할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 또는 억압적이다, 이게 폭력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성평등을 알고 깨달고 페미니즘을 깨달아서 페미니스트로 사는 여성들이 이것을 얘기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회에서 그 여성들을 욕하는 겁니다. 정신병이야, 미쳤어,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를 파괴할 거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 억압받고 있는 현실과 성소수자가 억압받고 있는 현실은 사실 하나입니다.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에게 원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난받고 폭력적으로 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의 몸속에서 처음 이제 수정됐을 때 5주차, 6주차까지는 내부 성기 모양부터 외부 성기 모양까지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분화의 과정이라는 걸 겪으면서 이제 성별이라는 것이, 외부 성기라는 것이 모양이 바뀌게 되고, 내부에서도 그 성기 모양이나 역할들이 이제 점점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성기 모양이 다르다는 것 하나만으로 여성과 남성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이 여자로 태어난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맨 처음 우리가 가졌던 모습은 내부 성기부터 외부 성기 모양까지 다 똑같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후로도 여기서 하는 기능이나 역할이 동일합니다. 이것을 보고도 좀 더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젠더 브레드 펄슨이라는 그림이나 젠더 유니콘이라는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습니다. 성별이 방금 얘기했던 지정성별이라고 하는 것을 흔히 외부 성기 모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여자 성기, 남자 성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더 명확하게 얘기하고 싶다면 음경이나 음순으로 얘기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남자 성기, 여자 성기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정체화하는 성별과 성기 모양의 이름이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남자 성기, 여자 성기가 아니라 고환, 음경 또는 음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음순이나 고환이나 음경을 가졌을 때 그 성기 모양만으로 정해주는 성별을 지정성별이라고 불러요. 그 지정성별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성별과 일치하는 사람을 시스젠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트랜스젠더라고 불러요. 트랜스젠더, 젠더 퀴어, 논바이너리가 가장 이제 폭넓은 용어들이고 가장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반드시 지정성별 여성이나 남성 둘 중 하나로 정해져야 된다고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은 간성인 사람도 있다는 거, 여기가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남성으로 정해졌으면 남성으로 인지해야 된다.
여성으로 정했었으면 여성으로 인지해야 된다. 이렇게 여겨지는 사회에 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몸이 정상이라고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외부 성기 모양이든 호르몬이든 유전자든 네가 남성의 몸을 가졌으면 너의 생각도 남성이라고 일치되는 게 정상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몸이 판단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는 내가 나를 정체화하는 것, 나에 대한 인식이 더 기준이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몸이 기준이었고 몸이 정상이었고 하다 보니까 내가 나를 정체화하는 것은 그것과 일치하지 않으면 비정상이야, 잘못된 거야, 병이야, 정신병이야 이렇게 진단 목록에도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정체화하는 성별만이 나의 성별로 이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이 간성과 트랜스젠더와 이런 것을 다 알게 된 지금 우리 사회의 판단입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체 모양으로도 그 다음에 성염색체로도 어떤 유전자로도 또는 호르몬으로도 반드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여성과 남성 두 가지 중에 하나로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 그래서 내가 나를 정체화하는 성별 정체성이 가장 그 사람에게 정확한 성별이다라고 이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사회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마음으로 표시해 놓는 여기에 보시면 성적 지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끌림입니다. 누구에게 끌리느냐, 어떤 사람과 내가 나의 삶을 함께 하고 싶은가, 그 끌림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외부에 겉에면에 점점점점 되어 있는 것에 젠더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젠더 표현은 나를 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과거에는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음경과 고환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너는 스스로 반드시 남성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럼 누구한테 끌려야 돼? 여자한테 끌려야 돼. 그리고 너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 남자로서 표현해야 돼. 라고 다 연결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연결되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하나하나가 다 다르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있다. 라고 우리가 이제는 알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살펴보고 고민해보고 체크하는 활동들까지 더 이제 넓고 깊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이 표를 보면서 할 수 있는 좋은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젠더 정체성이 40, 50대가 성장할 때는 뭐 20, 30대이신 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성별 정체성을 네가 고민하고 탐구하고 네가 정체화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배워본 적이 없어요. 사회에서 그런 얘기가 된 적이 없었고 진행된 적이 없었고 배워본 적이 없단 말이죠. 우리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정해진 대로 사는 게 당연한 기본값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10대들 그리고 이 다음 세대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 세대에서 자라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더 많은 선택지들, 더 많은 상상력들, 더 많은 탐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져 있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탐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열려있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녀를 걱정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걱정하면서 얘네가 뭔가 헷갈리는 거 아니야? 뭔가 다음 사회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가정이 파괴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할 수 있는 혼란한 시대, 소동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무엇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은 획일적이고 당연하도록 믿어지고 있었던 사회가 균열이 나고 흔들리고 있고 질문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겪어가고 있는 것이지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책에서도 나온 문구인데요. 그래서 네가 남자야 여자야 라고 물어보면 나는 남자도 아니다 여자도 아니다. 저는 그냥 전데요. 그게 잘못됐나요? 그게 문제인가요? 라고 답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있다라고 책에 이제 인터뷰가 나와 있습니다. 저도 트랜스젠더, 젠더큐, 논바이너리 친구들이나 활동가들하고 얘기해보면 자기 자신을 분명히 트랜스 남성이나 트랜스 여성으로 정체하는 사람도 있지만
둘 중 어느 하나도 아니다. 혹은 둘 다 내 안에 있다. 또는 나는 확실히 남성은 아닌데 뭐 그렇다고 사회에서 말하는 여자도 아니지만 그냥 편의상 여성이라고 말하고 다닌다. 거나 여성에 조금 더 가깝다. 근데 남자가 아닌 것은 확실히 알아. 그래서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언어일 수도 있어요. 이런 개념이나 이런 자기 표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에게는. 하지만 나는 나인데 그게 문제이냐. 남자 여자 둘 중 박스 하나에 정확히 들어가지 않으면 문제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반드시 모든 사람을 구분해야만 속 시원한 이 사회가 억압적이고 문제적인 건 아닌가 하는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사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가 세상을 구한다는 것은 이 책에서도 나와 있고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의 컨퍼런스 참여차 갔을 때 들었던 용어라서 너무 재밌었어서 소개를 드리면 청소년 캠프를 갔는데 젠더 익스펜시브 피플들은 이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익스펜시브? 뭐 비싼 건가? 이러면서 젠더 비싼 게 뭐지? 이러면서 막 되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젠더 익스펜시브, 비싸다 할 때 익스펜시브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게 A랑 E랑 그 차이인데 확장성 할 때 젠더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왜 쓰고 있나 봤더니 넌 바이너리라고 하면은 바이너리가 아닌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부정어가 붙었다는 거죠. 기준이 바이너리인 사회에서 바이너리가 아닌 사람이라는 뜻이다 보니까 더 긍정적이고 더 좋은 표현을 찾던 것이 이런 젠더 확장, 젠더 다양성, 젠더 창의성 이런 표현들을 찾아내서 쓰고 있는 사회가 있었던 것이고 그러한 용어들에 대한 설명도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젠더를 둘러싼 소동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무나 공고히 자리 잡고 있었던 흔들리고 있던 성별 이분법을 더욱더 흔들고 있는 우리 비청소년 성인들보다 미리 젠더 창의적이고 확장적인 세상을 살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의 이야기다라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젠더 웹 그리고 풀 스펙트럼 사고라는 단어도 책에 나오는데요. 젠더 웹 할 때 이 웹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풀 스펙트럼 사고는 남자 여자 이 두 가지 박스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스펙트럼 안에서 그 어딘가에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틀 두 개의 박스가 아닌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이 이런 겁니다. 이게 선천적인 거야? 후천적인 거야? 자기가 갖고 태어난 거야? 아니면 교육에 의해서 바뀌는 거야? 이런 거 되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성소수자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남성성, 여성성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그것도 우리가 확실히 정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만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있고 사회화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도 있고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것도 있고 그 사람이 찾아 나서는 것에 영향도 받는다. 그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탐구하고 더 선택하고 더 자유롭게 나가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자유로움과 모두의 해방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 사랑, 보호 이런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이나 어린이 청소년들을 통제하고 싶고 내가 알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통제이고 일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될 방향은 돌봄은 경청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우리 공동체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경청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정체화한다고 말을 한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지지하고 옆에서 함께 걸어가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그거 차별받는 길이야 그거 왕따 당할 수도 있어 폭력을 경험할 수도 있어 그냥 시스젠더 이성애자로 살자 이게 아니라 어려울 수도 있어 힘들 수도 있어 근데 내가 같이 할게 뭐든지 나한테 말해줘 엄마한테 아빠한테 선생님한테 나한테 말해줘서 고마워 내가 옆에 함께 할게 힘든 일 있을지도 몰라 우리 같이 헤쳐나가자 이렇게 내가 이해하는 사회 속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을 가둬두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해하고 경험하고 있는 사회를 내가 같이 경험하겠다 같이 걸어가겠다 하는 자세가 나한테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별 정체화나 트랜지션이 꼭 수술 생각만 하고
절대 돌이킬 수 없는 길,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자녀를 잃어버린다거나 이런 두려움들을 얘기할 때가 많은데요. 반드시 의료적 트랜지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의료적 트랜지션,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호르몬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상담만 필요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정체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그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나는 지지하고 응원하고 곁에서 걸어가면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고 탐구하고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우리가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친절하게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거의 마지막으로 가는데요. 사람들이 이 젠더,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불안해하고 있는 이유들을 몇 가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불법적인 사회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요. 흑백, 옳고 그름, 남자, 여자, 그리고 정치 얘기를 많이 하지 않겠지만 민주당, 국힘 둘 중에 하나 선택. 다른 선택지는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둘 중에 하나를 정해. 이런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자연스럽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법이 뇌에게 더 편하기도 합니다. 우리 뇌는 내가 딱 뭔가 봤을 때 내가 저거 알아 하고 빠르게 넘기는 걸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고정관념과 편견이 뇌가 좋아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그게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이기도 해요. 뇌가 에너지를 가장 안 쓰고 세이브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생존에 유리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역으로 가야 됩니다. 더 오래 생각하고 더 느리게 생각하고 더 천천히 생각해도 된다. 그게 비효율적으로 느껴져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불안은 나쁜 게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이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고 내가 기존에 믿었던 사회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찮다. 흔들려도 된다. 느리게 생각하자. 그리고 나와 다르게 생각했던 존재들은 더 많이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나와 다르게 생각했던 사람, 내가 좀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과의 관계와 그 생각이 변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나와 있냐 하면 되게 중요한데요. 만나기만 하면 고정관념이 강화될 수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흑인을 무섭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흑인을 미국 가서 처음 만났어요. 근데 길거리에서 낮 시간에 다른 사람들 일하시는 데는 일과 시간인데 낮에 일 안 하고 막 노래 크게 틀고 있고 막 춤추고 있는 사람 만났다. 그럼 내가 영화에서 봤던 무섭다, 게으르다라고 생각했던 흑인의 이미지가 그냥 나한테 강화되고 끝나는 거예요. 성소수자나 장애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나와 있냐면 그 사람과 긍정적인 경험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좋은 관계를 맺으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관계 맺는 것까지는 힘들 수도 있고 진짜 친구가 되는 것까지는 힘들 수도 있으나 1단계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긍정적인 경험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경험까지 했을 때 내가 여태까지 들었던 생각과 다른 사람이네. 그리고 이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일 뿐이네. 라는 경험이 생길 때 앞으로 누가 또 똑같은 말을 한다면 아닌데 내가 경험해봤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던데 나한테는 이런 좋은 경험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친구가 될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우리한테 요청하는 것 그리고 제가 또 선생님들한테 요청드리고 싶은 것도 이겁니다. 빨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느리게 판단하기 위해서 듣고 배우고 돌보고 그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포함될 수 있는 공동체와 사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이나 제도가 빨리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공동체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가족, 그 다음에 우리 마을, 그 다음에 이런 성리상 공동체, 우리 학교 이런 것들이 시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사람 사는 공간들을 만들어 나갈 때 그것은 점점 더 넓어지고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젠더 확장성을 살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지지해주고 할 때 우리도 이미 다 컸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나도 나의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과 나의 다양한 삶의 영역들을 더 고민하고 탐구해가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나도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해방과 확장성을 모두에게
더 전달되고 전파되고 우리한테도 그 기회들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